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소추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결정문 전체가 114쪽입니다. A4 용지로 114쪽 상당한 분량의 결정문인데요. 그중에 요지는 이제 한 10여 쪽 됩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이 결정문 요지를 낭독을 22분 동안 했습니다. 그 결정문 중에서 좀 짚어볼 대목을 몇 가지 여러분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를 보겠다 하면서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건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그런 결정문이라고 보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 77조에 의거해서 선포를 한 것이고 계엄을 해제한 것도 헌법 77조에 의해서 해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는 그 시작과 끝이 모두 다 헌법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되었다고 해서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이거는 참 납득하기 힘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러한 중점적인 내용을 오늘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전문을 보니까 114쪽이고 이제 요지는 활짝 포인트가 좀 커져서 그러는데 한 10여 쪽 되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요지 중에 하나씩 이제 김 의원님하고 좀 짚어볼 대목이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 계엄이 단시간 내 해제가 되었으나 탄핵 사유가 이미 발생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그 계엄이 시작되고 계엄이 끝나는 것 모두 헌법 제77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걸 해제된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고 이미 선포된 부분만 문제 삼아서 탄핵 사유가 됐다라는 것을 법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엄 선포의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데 계엄을 선포했으니 선포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취지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12.12 그 5.17 소위 내란 살인 사건 그게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 전직 대통령을 이제 단죄한 그런 판결인데 거기에도 보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그 요건 충족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서 계엄을 선포하게 한 신군부는 말하자면 계엄 선포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할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계엄 선포를 전국에 확대해서 계엄 필요성이 없는 지역도 계엄령에 의해서 그 단속하거나 그 통행금지 조치를 하는 것 이런 행위가 폭동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은 있는데 이번과 같은 사례에서 과연 계엄령 선포를 그 요건 판단 여부를 대통령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선포행위 자체가 결국 위법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절차적으로도 잘못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로서는 사실 이런 법리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어쨌든 최종 심의자 그 단심이기 때문에 이런 뭐 논란을 벌여도
그분들이 기도 한번 들을 것도 아니고 또 크게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어서 참고 있는 거지. 초기 단계부터 그러니까 탄핵 심판 시작해서 변론 종결할 때까지를 보면 이미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나머지 재판은 뭐 요식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어쨌든 판결문을 보면서도 물론 뭐 수긍이 가는 대목이 없지는 아니하지만 대부분은 제가 또 수긍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특히 대통령이 무슨 총선을 거치면서 국민들에게 그 야당의 이 잘못된 그 정치 이 행태를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 충분히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마치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해석도 하고 네. 어떤 부분은 훈계를 하는 그런 대목도 있고 훈계가 그랬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대통령에 대해서 임명직들이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정치적인 판단까지 하는 걸 보고 우리가 계속 생각해왔던 그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들이 주도하는 그 헌법재판소의 분위기가 또 읽혀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가장 크게 논란이 되어왔던 것이 그 소추 사유의 동일성 원칙이 붕괴됐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헌재가 자신들의 판단을 내놨습니다. 소추 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 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해서 이제 한 얘기가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몇 번 읽어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일치하면 네. 그 소추 사실을 철회한 것이 저 일부를 철회해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이 탄핵 소추는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가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의결을 해온 내용은 이제 내란죄를 범했다가 주된 사유예요. 네. 내란죄. 그러면 내란죄를 범했느냐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뇌물죄를 범했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뇌물죄를 범했다. 그런데 뇌물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재직 중에 뇌물죄를 범하거나 재직 전에도 뇌물죄를 범했는데 그 지금 아직까지 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면 재직 중에는 뇌물죄로는 재판이 넘길 수가 없잖아요. 아 예. 그래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형사재판이. 네. 근데 내란죄는 형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형사사건이 계류가 되면 탄핵 심판은 정지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것을 두려워해서 내란죄를 삭제를 한 건데 네. 그러면 내란죄를 삭제하고 나면 이것은 당연히 처음의 소추한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새로 의결을 거쳐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내란죄를 삭제했다고 하려니 바로 여기에 새로 그 소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할까봐 죄만 빠뜨렸다. 내란 행위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 내란 행위와 내란죄는 뭐가 다르냐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구성조건적 요건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느냐, 위법성이 있느냐, 책임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다 따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라는 것은 내란 행위가 뭐냐는 거죠.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예.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예를 들어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한 거냐 아니냐? 네.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예, 없죠. 예를 들어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 전체가 그 헌법에 위반하고 법률에 위반된다라고 했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네. 그것이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란죄가 되지 않는다면 내란 행위라는 말도 성립되지 않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형법 제 87조를 보면요, 내란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87조는 내란죄는 어떠한 것을 말한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내란죄라고 이제 규정을 해놨지 내란 행위라는 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 설명을 주고 계신 그래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뭐 기본적 사실관계가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데다가 그렇게 그 사실관계를 그냥 인정해 버리고 그리고는 불법이 없다라고 네. 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이게 무슨 결론을 이미 맞춰놓고 결론을 향해서 쫓아가는 그런 재판관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워낙 그 탄핵소추 작년 12월 7일 날 했던 그 탄핵소추 그다음에 14일 날 다시 탄핵소추 이제 2차에서 이게 통과가 됐는데 그 탄핵소추 안에 내란죄라는 말이 없었다면 의결을 다시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뭐라고 했느냐 그건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랬어요. 저는 가정적 주장이란 말도 참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란죄라는 대목이 없었으면 네. 내란죄가 아니고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다면 또 국회의원 중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으나 단기간 내에 해제를 했으니 네. 그에 대해서는 이것을 탄핵까지 할 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었다. 아니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는 내가 그때는 탄핵소추안에 가결 표를 주었지만 만약 내란죄가 없었다면 나는 가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가정적 주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인데도 이분들은 이제 자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명백한 그런 의결 절차의 위법을 눈감기 위해서 아니 내란죄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찬성한 사람이 반대했을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거꾸로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내란죄를 뺐으면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가서 다시 재의결을 받아와라고 해야 되죠. 네. 이거 뺀다고 해가지고 재의결 그때 찬성한 사람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어딨냐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역으로 그 주장을 하면 이 국회의원의 독자적인 의결권에 대한 또 그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주장이죠. 어쨌든 저는 글쎄 참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이런 결정문에 이제 8명 헌법재판관 전원이 다 서명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전원 일치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보수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재판관들도 다 서명을 했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도 아마 일부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불법 운동이 일어난다라는 측면에서 뭐 설득을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그 주장이나 추측이 있고 또 그동안에 그런 내용의 이른바 찌라시가 많이 돌았어요. 네. 원래 5대 3이었는데 한 사람이 저쪽으로 넘어갔고 그러니까 나머지 둘도 따라갔다. 네. 그런 취지로 어차피 인용될 것. 그런 취지로 설명하는 소위 찌라시가 있었는데 저는 뭐 그것도 과연 얼마나 믿을 만한지도 모르겠고 또 이 뭐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따라갔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한데 어쨌든 이분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 사안을 접근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 충분히 파면 사유가 있다 이런 결론을 정해놓고 이 법적인 이론은 그대로 대입한 것 저는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른바 흔히 우리가 답정너라고 하는데 답을 이미 다 정해놓고 거기 뭔가를
꿰어 맞춘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문을 보면은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국회의 탄핵 소추권은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놓고 대통령은 직권을 남용했다 이랬어요. 남용을 양쪽에다 다 표현을 썼는데 국회는 남용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대통령은 남용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역시 언뜻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줄탄핵 내지 예산 삭감 자체가 네. 국정을 발목 잡는다고 대통령 생각할 수 있다 뭐 그런 취지로 하면서 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할 때는 사실은 그 탄핵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제 탄핵이 계류된 사건은 뭐 2건밖에 없었다 이런 주장이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러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이런 주장이. 근데 현실화될 것을 막기 위해서 네. 그 대통령은 국민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네. 이 뭐 헌법재판소는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런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네.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 네. 또 하나는 헌법재판소에서 말하는 탄핵 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된 것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거죠. 네.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러면 비상조치 국가 비상사태 선포권도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네. 다만 그 요건을 사법적으로 판단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미국 대법원에서는 이것은 대통령이 이른바 자유재량행위 네. 그런 의미로 대통령이 판단하고 대통령의 판단 권한이 있고 다만 비상계엄 우리나라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통령이 이때 상황이 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지 아닌지는 결정하게 하는데 그것을 사후 통제를 하게 네. 국회 해산 요구권을 둔 거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견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를 법원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러면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때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감독을 해서 만약에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 이렇게 탄핵을 내버릴 수 있고 또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언제든지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에 비상계엄 그 선포권을 두고 있는 그 규정은 사문화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예를 들어 전쟁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선전포고도 못하고 비상계엄 선포도 못하고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려면은 헌법재판소한테 미리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인데 이것도 뭐 목표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 또 이제 금년도 2025년 예산안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게 이제 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 예결특위 통과하면은 그 나머지는 뭐 물어보나마나 통과되는 건 아니었나요? 예, 이미 그 야당이 국회 제적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예결특위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는 수정 의결권이 없습니다. 아 예. 네, 물론 수정 의결안을 내서 수정 의결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은 형식적으로 가능은 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이런 예산을 예결특위에 통과시켰으면 사실상 그것이 확정된 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죠. 그런데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상황은 그렇게 봤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한 절반 정도 의혹되는 부분들을 짚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결정문 첫 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 글자 한 글자 다 뜯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뭐 시간 관계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두고두고 벌어질 것 같은 대목만 좀 뽑아서 지금 김재훈 의원께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말도 했어요. 이 결정문에 보면은 국정 마비 상태의 경우에
대통령의 이제 성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전문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드림. 자, 이제는 기사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 오전 11시 22분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요. 이 입장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잘 썼네요. 사실 뭐 진심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네.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안타깝고 죄송하다. 네.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드린다. 네. 그러나 저도 많이 안타깝네요. 더 잘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네. 허전합니다. 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 헌법 얘기 이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헌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헌법 77조를 보면은 이 이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의 경우 병력으로서 공공질서를 회복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력으로서 군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쓰여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느냐? 국정 마비 상태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병력 자체를 동원했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이제 불법적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네. 계엄을 선포했고 그래서 병력을 동원해서 네. 지금 목전에 있는 혼란 상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네. 계엄령 선포 자체가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하는 것인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는 야당이 분명히 의회 독재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지만 그것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야당을 사실은 격리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것은 잘못이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뭐 좀 약간 훈계를 하신 거죠. 예. 근데 네.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다라고 판단한 것은 대통령입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까지 이게 대화와 타협 그리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야당과 대화를 하지 않고 이렇게 했느냐. 네. 그러니까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문제이죠. 저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또 법리적인 판단을 그렇게 한 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요. 차라리 이게 계엄령으로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 계엄령의 구성 요건이 이러이러한데 발동 요건이 이건데 왜 이 요건이 미비한데 계엄을 선포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뭐 좀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줄 탄핵하고 계속 완전히 뭐 그 표현을 감사원장까지 중립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을 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면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 그 해결책으로 계엄령을 선포할지 말지 이것이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는 그건 대통령이 판단할 거 아니냐. 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당신은 이걸 계엄으로 선포하지 말고 협치를 통해서 해결했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는 협치가 되는 대상이 있고 흔히 이런 허전합니다.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요. 협치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소수당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협치지
소수당은 협치를 하고 싶어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또 다수당 소수당도 그렇고 예. 특히 상대방이 이제 이재명 대표시잖아요. 예. 그래서 안 된 거죠. 뭐. 한때는 대통령이 직접 영수회담도 하고 네. 이 여러 가지 심지어는 민주당 쪽의 인사 박영선 전 의원을 전 장관을 총리로 임명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뭐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또 결정문에 보면은 이제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아마 이 대목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상계엄 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개헌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 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헌법 얘기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헌법 77조 제3항에 보면은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법률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을 찾아가 보면 그게 이제 개헌법이 되는데 개헌법 구조에는 계엄 사령관에게 특별 조치권을 부여합니다. 그 법 조항의 제목이 아예 특별 조치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헌법에 말한 영장 제도를 이 법에는 풀어서 체포, 구금, 언론, 출판, 집회, 결사에 대해서 계엄 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은 왜 그러니까 감안을 하지 않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는 것이 계엄이에요. 네. 원래 이제 계엄 그러면 왜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 폭동이 일어나서 네. 특정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적들이 공격을 해서 특정 지역에 우리 그 경찰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교전이 벌어지고 하는데 네. 군인들은 투입돼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경찰 공무원들이 몽땅 퇴각하고 네. 그러나 민간인들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거기에서 또 약탈, 방화, 살인행위가 일어난다면 그것을 경찰서에 신고해 가지고 경찰관이 이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영장을 또 법원에 청구해서 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하고 네. 그래서 영장을 발부한 체포영장을 들고 잡으러 가가지고 네. 미란다 법칙도 얘기해주고.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을 예정하고 네. 이제 뭐 그거는 아주 특수 상황이죠.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거기에 범죄 혐의 있는 자는 다 잡아들이라. 네. 뭐 그렇게 해서 체포해서 군사법원으로 넘긴다든지 이런 제도를 상정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런데 실제로 체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번 계엄에. 네. 그런데 계엄 포고령이 선포가 되었고 그 계엄 포고령에 따라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무슨 저 체포를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저 계엄 포고령에서 그냥 금지 행위를 나열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고 영장제도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했다고 하면 국민들 중에서 저 계엄 선포에 직접적으로 계엄 포고령에 의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그 구금되거나 한 분이 없잖아요. 이번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니까 예.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네. 뭐 끄집어내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 그걸 다 사실로 인정하고 있고 홍장호 국정원 1차장의 그 이 정치인 체포자 명단 네. 그것도 완전한 증거로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거 채택 과정에 예. 이것에 대해서 논란을 계속 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증거들을 대량 예. 헌재에서 그냥 증거로 인정을 하고 그러면 그 서류들을 그대로 기반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버렸거든요. 네. 그 사실관계 확인하고 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법적인 평가는 사실관계가 이미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그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법적인 평가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건데
재판 과정에서 누차 이 증거 채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은 그런 내용 때문이죠. 근데 그 점에 대해서는 또 판결문을 읽어가는 과정에 그 정영식 그리고 저 김복형 재판관 두 분이 이의 제기를 한 것처럼 네, 별도의 의견이 예, 있었다라고 적시를 하기는 그러는데 정작 했습니다. 별도 의견은 또 나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냥 나머지 좌파 판사들이 다수니까 네. 그냥 넘어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마치 국회를 향해서 훈계를 하고 질책을 하고 또는 뭐 해석을 하고 뭐 이런 듯한 그런 결정문 대목을 한 대목만 여러분에게 뭐 여러 곳 있습니다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여기서 말하는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말합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하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되기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한바탕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문서지 그게 무슨 판결문입니까? 그렇죠. 아니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규정해 버렸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한다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다만 네.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고 예. 그 거부권 행사하고 그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저 법률적으로 마치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처럼 이 지금 그 판결문에 명시한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통령이 좀 더 폭넓게 야당과 대화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당연히 언론인이나 또는 우리 김광일 논설위원 같은 분들께서 따끔하게 지적하시는 것은 저는 신문사 사설 보는 것 같았어요. 예, 이게. 그것은 모르겠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국민의 민주정치의 전제를 위반하고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혼란시켰다는 식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원님 재판을 하는 건지 좀 그 점을 읽고 있는데 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네. 한 대목만 더 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즉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자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들한테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했어야 한다 하는데 헌법에 나와 있는 그 행정부 수장으로서의 대통령의 자구책이 바로 계엄이고 거부권이고 유연정당 해상 심판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이 헌법에 있는 자구책을 썼어야 된다 했는데 헌법에 있는 자구책이 계엄이었잖아요. 이건 네. 좀 말 자체가 스스로 모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자구책을 썼다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비상대권을 활용한 것은 그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재량행위다. 네. 이런 논리인데 저 헌법재판소는 그것은 아니고 그 비상계엄은 자구책이 아니고 자구책은 뭐 그냥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또는 협치를 한다든지 네.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듯한데 네. 예. 뭐 그러니까 법적인 이재명 판단-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무릎 꿇고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왜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책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줬어요. 참. 아유 그 한숨 소리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김재원 의원께서 생각하시기에 오늘 그 헌법재판소의 이 판결문 전체적으로 가장 이건 두고두고 문제가 되겠다라고 싶은 대목은
어디였습니까? 저는 여전히 그 내란죄를 그 삭제하고 네. 내란죄를 빼버린 대목에 대해서 네.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다고 하면서 예. 그것을 별도 좀 제대로 지금까지 문제 제기는 그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것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헌법학회의 태도인 허영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석학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네. 그 점을 그냥 가볍게 그냥 뭐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고 보지 않는다. 예. 그러면 도대체 그러면 탄핵 사유가 철회되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탄핵 심판을 정지를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네. 정지를 하고 그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형사법정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국회로 다시 가서 탄핵 그렇죠. 소추를 재의결을 하든지. 네.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두 가지 결론을 동시에 같이 낼 수 있는지 저는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무죄 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네, 아무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우리나라 사법부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의 뭐 인적 구성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과도하게 거기에 포진해 있다는 점 등등 뭐 저희가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러한 결과가 이제 오늘 현실로 드러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이 되어서 이제 전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윤 대통령 그러면 한남동 이제 관저에 아직까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되죠?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과거에 그 거주하던 사저가 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서초동에 있는 그 예. 아크로비스타. 예. 네. 근데 실제 그 집이 비어 있는지 들어갈 형편이 되는지 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잠시 머무르더라도 다른 곳 어디요? 뭐 아버지가 사시던 그 집으로 들어가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하여튼 이제 당장에 머물러야 할 거처부터 마련해야 될 거고 네. 여러모로 참 답답하고 안타깝네요. 언제까지 집을 비워야 된다 이러면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뭐 네. 국민들의 눈초리 또 뭐 과거에 조국 지금 교도소에 가신 조국 당시 그 조국 교수였죠. 그분은 하루도 머무르지 마라 뭐 이러면서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한남동 저 관저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빨리 옮기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